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언어학으로 본 세종대왕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3개 국어가 동시에 들어가서 같이 표현하는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첫 글자가 바로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과연 거기에 담긴 원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글자를 보면 첫째,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랏 말쌈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현실적인 소리, 당시의 소리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담긴 언어학적인 원리입니다. 일본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리고 영어 발음을 표기하는 원리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랏 말쌈이 튕기게 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자로 표현하면 국지어음 2호 중국 한자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때 했고 어떠한 모양이었을까를 우리가 향찰이나 이두와 같은 과거의 문헌 가지고 살펴보는 것보다는 오늘날에도 한자를 사용하면서 나름의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어 표현 중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오, 우마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마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마이라고 했습니다. 우마이. 그러면 이게 맛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현재 우리 한글이 없습니다. 제가 우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히라카나라는 그런 문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약간 변형한 50음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50개의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글자 배열이 있습니다. 그 글자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50음도의 한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우마이라는 말은 저는 우리말의 윗맛, 운맛, 즉 위아래가 있다면 위에 쪽에 그러니까 한 수 높은 것 제가 한 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서 솜씨가 대단해 이런 표현이죠. 맛이 너무 좋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 위의 개념으로 볼 때 보통보다는 뛰어나다 이 표현이 운맛, 윗맛 이러한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일본어에 전래되면서 일본어에서는 우마이라는 표현으로 남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순 우리말이 일본어에 전래되었을 때 그 소리를 보고서 저는 분석을 해내는 것이고요. 자, 운맛, 윗맛 이런 것을 한자로 표현하고 일본인들의 발음에서는 우마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자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뜻글자니까요. 그래서 하수가 아니라 상수인데 우리말일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상수라는 뜻글자를 쓰는 거죠.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자, 글자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인들의 히라카나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마이라는, 여기에 보면 히라카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상수라고 표현했죠. 물론 이 한자는 우리식의 발음으로 제가 표현한 거고요. 자, 우마이, 맛있다라는 발음을 한자어 상수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수에 비해서 상수의 맛. 당연히 순수한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을 글자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고 일본어처럼 히라카나를 쓴다. 그럼 저렇게 썼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로 사마띠 아니할세의 문자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즉 한자도 있지만, 자, 아직 세종대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광화문광장에 그냥 서 계시기만 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와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글자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앞에서 우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마이라는 소리를 지금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한자로. 그러면 그 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뜻을 담아서 우마이라는 소리 대신에 상수라는 한자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뜻글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자, 뭐가 사마띠 아니했죠? 이 사마다라는 거는 그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둥이라든가 이런 거에 꽉 맞춘 틀.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딱 맞아서 소위 우리말에서는 안성맞춤, 영어에서는 bespoke, 이런 표현이 있죠. 서로 사맞디 아니한다. 딱딱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뭔가 엇나가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세종대왕이 글자를 창제하면서 주장했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는 달라서 서로 맞지 아니한다. 이 어음, 국지 어음에서 어음과 불상유통입니다. 어음을 보면은 말과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리를 내는 것과 글자,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저는 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뜻글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전이라는 거죠. 글자 자체에 옛날에는 그걸 설명해 놓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글자에다가 뜻을 담은 일종의 사전이라는 그런 의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자를 만든다면, 저도 몇 개 한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한자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뜻을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죠. 어떤 소리로 날 것인지. 세종대왕은 이 소리에 집중했다는 거죠. 뜻글자가 아닌 소리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일본어 우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순수한 언어죠. 순우리말. 우마이, 운맛, 윗맛,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뜻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유명한 몇 사람 있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사람. 이런 언어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향가를 해독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 언어학에 의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향가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뜻글자로만 써놨는데 여기에 소리도 들어가 있을 거다. 일본인들은 흔히 음독, 훈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이쪽은 뜻이고 이쪽은 소리야 라고 분리해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로 역사적으로 문자가 됐건 문물이 됐건 전래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죠.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 무렵에는 일본이 중국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직접적인 거래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에 들어간 한자 발음, 이것은 중국을 거쳐서 곧바로, 중국에서 곧바로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우리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대입해 볼게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외국 문물, 영어라든가 언어도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라는 중개상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그럼 과거에는 한국이라는 중개상을 거쳐서 일본으로 전래됐다는 이러한 가설은 충분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이제 한자어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동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보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와이, 뭐 이런 표현. 그러면 이 카와이라는 발음에서 특징적으로 보면 아이 발음이 사랑의 자의 한자어 발음입니다. 한국인들은 애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애정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이 사랑의 자가 있는데 중국어 발음에서 보면 크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애로 소리 날 수 있는 이 글자가 중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이의 발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쳐서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일본인들은 애 발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어에는 애하고 어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애와 애 이 발음에서 뒤섞여서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별, 언어 구별에서도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카와이라는 발음을 보면 애 발음이 없다는 거죠. 애정과 같은 이 애 발음이 없으니까 두 개로 소리를 늘립니다. 그래서 카와이 같은 거 한자로 읽으면 가애지요. 이 아이 발음은 중국어에서 있습니다. 워아이니, 워아이니, I love you 이 발음이죠. 중국어에서도 아이 발음을 하고 있고 일본어에서도 아이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 중국에서 곧바로 전래된 발음일 수도 있다.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학을 할 때 내 자신만이 옳고 무조건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그런 전제 조건보다는 이렇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카와이라는 일본어 역시 한자어 발음인데요. 저는 이 역시 우리를 거쳐간 경우가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발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그 애자 발음, 사랑 애자의 발음하고 똑같이 일본어에서도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게 다이조브, 다이조브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이 다이조브 데스 이런 표현도 또 많이 듣죠. 괜찮아라는 건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뭐 그냥 넘겨 뭐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 글자를 다이조브라는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글자의 한자어는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표현한 다이조브라는 일본 발음이 있죠. 여기에 표현되는 이 발음입니다. 한자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죠. 이 다이조브라는 발음의 그 우리말 발음은 대장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부의 반대. 저 같은 사람은 뭐, 아우 쫄장부 뭐 이렇게도 하는데 대장부라는 그 말의 뜻이 좀 혹시나 페미니스트 분들은 좀 귀를 닫아주세요. 남자답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전 정말로 이 여성에 대해서 뭐 좋은 건 없습니다. 저도 페미니스트 적인 성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언어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이 대장부라는 발음을 보면 우리는 대장부라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다이조부라고 합니다. 앞에서 애처럼 대자의 발음이 다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본어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역사에서만 그랬느냐, 오늘날에는 안 그러느냐,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영어 단어를 제 블로그나 이런 데 2000개 이상을 올려놨습니다. 영어에서 들어있는 발음, 오늘날의 상황을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일본인들이 어떤가? 일본어의 특성이라는 거죠. 에 발음이 없습니다. 어 발음이 없어요. 그리고 받침의 원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어가 가진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중국어 상황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중국어 발음을 보면 제가 일본어 발음도 그렇고 중국어 발음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잘 발음을 했어요. 근데 신체 노화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라서 좀 서글퍼지네요. 자, 다장프 이런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다이하고는 좀 다르죠, 발음이. 이 발음이 다이에서 이라는 소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죠. 중국에서 직수입이냐, 한국에서 들어갔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거쳐서 역사적으로 들어갔을 거다. 한자어 역시 순우리말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이 글자를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어에서 받침을 못하니까 그 장부에서 우리말의 이응 받침 오는 약하거나 사라집니다. 한자어에서 특히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영어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잉 발음으로 끝나는 영어 발음 있잖아요. 그러면 잉 발음을 못하니까 잉그, 잉그 이런 식으로 합니다. NG를 따로 읽어요. 영어에서 NG. 자, 그러면 대장부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본어는 바로 우리의 한국어의 영향을 한자가 됐건 순우리말이 됐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말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일본어에. 자, 그러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할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어. 언어학에서 혹시 전문적인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아실 건데 언어학에서는 현재 언어 이전의 그 윗단계 언어, 조어라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법한 소리들 이렇게 축축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거를 대학원에서도 많이 훈련을 했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서양 언어에서는 가능했었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인도 우리나라하고 더 가깝지 서양하고 가까웠다고 볼 수 없는데 인도 유럽어적으로 묶는 이유입니다. 인도가 유럽어하고
같은 계열이다. 그림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형제, 동화 작가로 알려진.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일본인들은 굉장히 외국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가 우리말의 한 70% 가까이라고 통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일본인들은 순수한 일본어, 우리말에서 건너간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일본어라고 할 수 있는 히라카나로 표기된 그런 글자 빼고 가타카나로도 많이 표기하죠. 가타카나로 되어 있고 히라카나로도 같이 표기를 하는 이러한 외래어는 저는 80%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외래 언어를 받아들여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당황한 이런 그 발음, 이런 거죠. 우리말에서도 쓰입니다. 여러분들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이야기하냐고요? 아, 오세요.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자, 웨하스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삭하죠. 위아래 이렇게 돼 있고. 이 단어가 원래는 와플이라는 과자, 와플도 여러분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크림 들어있고. 와플과 같습니다. 어원으로 보면. 이 와플, 원래 발음 와플이죠. 이 모양을 과자의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웨하스라는 과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 단어를 씁니다. 물론 SK, 하이닉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요. 반도체 용어입니다. 반도체 용어를 보다 보면 웨이퍼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7대 공정 혹은 8대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반도체를 쭉쭉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웨이퍼 공정인데 이 웨이퍼라는 발음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웨이퍼라는 발음이 바로 이 웨하스하고 같은 거예요. 자, F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어에서는 그 wafers 이 발음을 웨하스라고 합니다. 일본인들 다 우리 한글이 없습니다. 히라카나를 쓰거나 가타카나를 써요. 그러면 이거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오, F 발음이 일본어에 없네. 우리 어디 빌려올까? 이거 없는데 어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기 원리에서는 F 발음을 히읗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F 자리에 히읗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일본의 모음에서는 어가 없습니다. 자, 현명한 여러분들은 금방 보일 겁니다. F하고 어 발음이 섞였습니다. 그러면 F 발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본어에 가지고 있는 문자 체계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일본어는 음절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묶어버린 아주 특이한 언어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세계적으로 다른 언어권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F 발음을 우리 한국인들은 히읗이나 피읍으로 합니다. 뒤에 또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웨하스라는 이 과자 이름이 바로 일본어의 발음. 자, 영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어, 다른 외국어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라는 중개상을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전래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글은 그런 소리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본인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옮겨 적을 수가 있다는 놀라운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웨하스라고 하니까 우리도 웨하스 저거 웨하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언어 원리가 많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중국, 일본 이게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었죠. 세종대왕이 훈민정 창제하기 이전에는. 이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중국어에서는 뜻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뜻을 하나씩 하나씩 거기다 넣거나 비슷한 소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 컴퓨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중국인들 엄청 고생했어요. 이 입력 방법 만드느라고. 왜냐면 한자어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글자를 어떻게, 지금 제가 앞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온 이런 글자들 몇 개를 지금 해놨어요. 중국어 발음 같이 써놨습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어로는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돌아다녔고 그 선교사들이 중국어를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하고 정확한 이름은 제가 중국 발음 모르겠습니다. 그 저육항, 주유강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 어울려서 한어 병음, 알파벳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한어 병음의 원리를 중국어 그 입력 방법에서 적용하는 거죠. 지금도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하고 싶으면 중국어 입력을 할 때 저렇게 알파벳으로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담이지만 그러면 한글 타자기, 혹시 타자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타자기를 보셨으면 한글 타자기 만들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로쓰기입니다. 받침 글자가 없죠. 가로쓰기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다다다다다 가면 돼요. 디디디디 이렇게 하죠. 지금 여러분들 그 컴퓨터 키보드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떻습니까? 받침이라는 게 있죠. 자, 받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침 글자를. 가로 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누르고 살짝 옆으로 옮겼다가 밑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 아니면 옮기는 거는 좀 불가능하니까 그 옆에다가 끝부분에 혹시 지금도 제가 본 기억은 있는데 잡지 중에 샘터라는 글자가 보면 이렇게 해놓고 세자에다가 끝부분에서 미음을 치는 이런 글자 비슷하게 합니다. 타자기에서 밑으로만 내려가지 오른쪽까지 못 가는, 아니 왼쪽까지 못 가는 그런 글자예요. 받침 글자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기 개발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예요. 말뭉치라고 해가지고 세 글자 뭉치를 여러 개 만들었어야 됐고 알파벳에 비해서는 고난도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그 뜻글자를 입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어 병음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아시잖아요. 그 민족성이 그냥 중국 아니고 중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벳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쳐다보지도 않다가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이 방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이런 한어 병음이 필요하게 되었고 쉽게 말하면 문자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계화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AI 시대에 한글이 더 위대하고 많이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자 코드화가 가능한 그런 소리 원칙이죠. 자, 그러면 받침 글자 제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만약에 훈민정음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이 글자를 창조할 때 F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은 이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한다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멈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소리입니다. 우리말에 명확히 없죠. 제가 이 못난 얼굴을 자주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얼굴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발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세종대왕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소리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개발해서 F 자리에 써보자라는 거죠. 웨하스 발음 대신에 그리고 받침 글자 wafers의 이 소리를 그대로 갖다가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글자 원리에 의해서 wafers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받침 두 개를 쓰더라도 한국인들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받침 표기 원리, 알파벳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세종대왕은 받침 글자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앞에서 소리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 소리가 달라? 뭐 어떻게 다른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숨쉬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숨 쉬는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리는 밖으로 낼 때, 숨을 쉴 때 우리의 입속에 있는 어떤 그 이라든가 혀라든가 이런 데를 마찰시키면서 나갑니다. 자음의 경우는 모음은 자연스럽게 나가요. 아, 오 이런 거죠.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호흡이 모음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한 번에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로 만들자. 그 호흡이 하나의 글자고, 그리고 이 소리들은 첫 소리 시작하고 가운데 모음 끼고 받침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진다. 이 원리를 세종대왕은 호흡이니까 사람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늘, 땅, 사람 이 세 개를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 모습을 보면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을 그대로 호흡의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의 호흡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숨이 나갈 때 하늘, 땅, 사람,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이 호흡에다가 소리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예고했죠. 우리는 일본이라는 중계상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일본이라는 중계상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생활에 너무도 많아요. F 발음을 히읗으로 합니다. 화이팅! 화이바. 비에르 화이바라는 그 음료도 있죠. 환타. 나이 드신 분들은 소풍 갈 때 그 달걀 옆에 있던 그런 거. 환타. 그 다음에 지금도 제 냉장고 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우유에 후레쉬라고 해요. 무슨 과일에도 후레쉬라고 해요. 일본식 발음의 원리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리들을 원래 소리에 맞춰서 세종대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저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완성하면은 웨하스라는 발음이랑 웨이퍼라는 발음과는 좀 다른 wafers 이런 발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2000개 이상의
영어 단어에서는 바로 이런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나란 말씀이 중국과는 달라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 표현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맞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일본인들은 앞에서 보듯이 히라카나나 가타카나를 가지고 표기합니다. 물론 사례에서 든 것처럼 엉망진창이죠. 저는 일본인들의 그 의식을 봤을 때 분명히 언젠가 문자 개혁의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영어 발음을 동시에 저는 일본어에서 그 발음, 일본인들이 하는 발음을 저는 제가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꼭 보여드리는데, 그런 원리입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볼 때 한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봤어요. 여기에 소리 없는 이음, 생종처럼 보이는 이 소리가 다르지요. 하나는 꼭지가 있고 하나는 꼭지가 없습니다. 그럼 꼭지 있는 거는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세종대왕은 왜 소리를 표현할 때 저렇게 했느냐? 당황스럽죠. 뭐 안 나는 거 굳이. 제가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소리를 집중해서 세종대왕은 많이 연구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 호흡에 실을 때 하늘, 땅, 사람이라는 이 세 개의 축을 봤던 거죠. 소리가 안 나더라도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자리에 표현하는 것, 이것까지도 담았다는 거죠. 물론 한자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자에는 이 체계가 있을 거라고 세종대왕이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바로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두 개의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리를 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 이 소리를 세종대왕은 중국어로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그 사람에 집중한 겁니다. 사대적인 원리가 아니고 중국 사람이니까 잘났어 이런 거 아니고 일본 사람이니까 잘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글자를 표기하고 소리를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다 빼고 핵심만 보면 하늘 위에 있고 땅에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거다. 사람 중심의 언어고 사람을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기가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거죠. 이 표기 원리를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나라에서 추앙받았고 사전까지 편찬한 이런 사람들, 주류 언어학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오구라 신베이의 제자들, 그분들이 바로 제가 앞에서 영어 발음을 표기할 때 엉터리처럼 보이는 그러한 원리를 심었어요. 받침표기 많이 없앴죠.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일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문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외국어 외래어를 표기하는 일본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